안녕하세요, 유태양 작가입니다. 제가 세보니까 대학생 시절 알바까지 포함하면 벌써 중동 경력이 대충 15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들어서 제가 중동 관련된 공부랑 업무 시작한 이래로 최고로 이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 뭐 시발점은 네옴시티였겠지만 중동에 제2의 중동붐이 일어난다느니 수백조 원에서 수천조 원 자금이 여기 흘러들인다느니 뭐 빈셀만 왕세자를 포함해서 아랍의 왕저들 뭐 셰이크 타흐누니는 만수르가 한국 기업들한테 돈 봉투를 풀려고 준비하고 있다느니 뭐 이런 기사들 계속해서 자극적으로 올라오고, 또 저한테 그런 문의 주시는 분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콜드콜 메일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동 실제로 업무 15년 차가 보는 이 지역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대부분은 그림자, 지금 중동 진출을 준비하시는 기업들한테 드릴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우선 네옴시티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사업비가 이게 500조 원에서 2000조 원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상당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부자 국가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고요. 이 잘못된 인식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이 많으니까 이 돈을 풀어가지고 네옴시티를 짓는다 라는 되게 1차원적인 도식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실이 뭐냐면요, 사우디가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낮은 나라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사우디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우디아라비아는 10년 전, 20년 전에도 GDP가 한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왔다 갔다 하던 나라입니다. 그때 한국보다 분명히 잘 살던 나라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GDP의 40%, 그 다음에 국고의 60% 이상이 석유, 즉 오일머니로 지탱이 되다 보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바로 경쟁국인 UAE만 해도 석유 외의 산업들도 상당 부분 국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제 성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총 GDP 기준으로는 한국의 60%에서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500조 원에서 2000조 원 정도 네옴시티 들어간다고 하는데, 한국 예산으로 500조 원에서 2000조 원짜리 프로젝트 하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해외 투자라든지 이런 걸 포함하면은 네옴시티 뭐 건설 자체가 가능할 수는 있죠. 그런데 아직 네옴시티가 작년 2023년 7월부터 계속해서 해외 투자 유치 행사를 다니고 있는데, 명확하게 해외에서 돈을 주겠다라는 주체, 투자자가 나온 게 없습니다. 또 일부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해요. 아유, 중동 지역 빈부격차 크니까, 또 빈살만 왕세자를 위시해서 사우디 가면 좋은 돈이 많습니까? 걔들이 돈 풀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우디가 돈이 많다는 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사우디의 국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람코라는 석유회사, 그리고 두 번째는 PIF 국부펀드인데, 이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해서 계속 사우디 왕가가 지분을 팔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못 팔았어요. 지금 다 판 거 합쳐도 50조 원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옴시티 최소 사업비가 500조 원인데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와서 800조 원짜리 펀드라고 하는데, 이걸 네옴시티에다가 전부 다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펀드라는 건요, 나름의 포트폴리오 운영 방침에 따라 정해져요. 그래서 일부분은 해외 주식, 일부분은 해외 부동산, 채권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각해야 되는데, 이 중에 네옴시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기준으로 국내 부동산 중에서 극히 일부, 그래봤자 몇십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사업비 못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보면은 한 방에 뭐 빈살만 왕세자가 국고를 열어서 투자를 다 할 수 있을 거다라는 환상을 가지기보다는 천천히 해외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거를 돈주머니를 여냐를 지켜봐야 되는데, 너무 장밋빛으로 가득 찬 환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자 유치 대박에 대한 환상들입니다. 사우디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제 주변에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국부펀드라든지 여기 투자회사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분들이 요새 저한테 하는 하소연이 콜드콜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콜드메일, 이게 뭐냐면 메일 딱 보내서 제가 한국에 있는 유망기업인데 투자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또 현재 있는 경제계 로컬 분들, 즉 사우디 국적자나 아랍에미레이트 국적자분들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진실이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랑 UAE는 일단 기본적으로 콜드콜 투자, 즉 우리가 이렇게 메일을 보낸다고 투자를 해주는 그렇게 어설픈 기관이 아니고요. 이런 메일을 보내는 회사 대부분이 재정이 탄탄하겠습니까? 취약하겠습니까? 취약하겠죠. 이런 회사들 대부분 투자 유치를 못 받습니다.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우디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는 운용 자산이 800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그 옆에 있는 뭐 무다라브 펀드라든지 로얄 그룹이라든지 이런 UAE계 펀드들, 또 카타르 투자청, 쿠웨이트 투자청, 이런 데들 보면 운용 자산이 최소 몇백조 원이에요. 자, 그럼 몇백조 원 중에 우리 회사에 한 30억, 50억 태우는 게 뭐 어려울까라고 얼핏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300조 원을 제가 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1조 원짜리 투자만 해도 300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돼요. 직원을 도대체 몇 명을 뽑아야 됩니까?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고 쿠웨이트, 카타르 이런 국부펀드들의 특징이 조금 작은 회사보다 우리가 수익률이 낮더라도 큰 회사에 돈을 대규모 몰아주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최소한 몇 조 원 정도는 투자를 해야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을 뿐이지 이들이 10억, 20억짜리 투자를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너무 투자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랑 UAE에서 우리나라랑 관련돼서 투자한 건이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이퍼커넥트. 우리가 아자르라는 화상 채팅 앱으로 잘 알려진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서 사용자가 몇억 명을 돌파할 만큼 현지에서는 뭐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왓챗 메신저 다 씹어먹은 기업입니다. 이 아자르라는 회사, 하이퍼커넥트라는 회사는 2조 원 정도의 미국계 소셜미디어 앱 매치그룹이라는 데 인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투자 유치 사례는 베스핀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기업 가치가 몇 조 원 이상 되는 한국에 손꼽히는 가장 크다시피 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인데, 여기가 아랍에미레이트의 국영 기업인 에티살라, 지금은 EN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통신사한테 2천억 원이 좀 안 되는 규모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가 아니면 함부로 투자를 안 합니다. 최소한 투자 규모가 1천억 원에서 2천억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암만 좋은 기술이 있고 유망하다고 해도 투자 회사 기업 가치가 몇백억 원 수준인데 중동 가서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거의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정말 위험한 이야기인데, 사우디아라비아랑 아랍에미레이트 왕족에 대한 사람들이 신화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 왕족의 줄만 잘 되면 우리 회사가 대박나지 않을까, 현지 유통 총판 다 장악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죽하면 코트라에서 내는 연간 보고서에 사우디랑 아랍에미레이트 왕족 이름 한 사기 조심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보겠습니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최근에 적발한 사기가 몇 건 있어요. 왕족 팔고 다니시는 분들. 근데 이게 진실이 뭐냐면은, 왕이나 왕족의 선만 되면은 대박이라는 게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왕자랑 공주가 합쳐서 3만 명 있습니다. 이 알사우드 가면 성 쓰는 사람은 다 사실 왕족인데,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처럼 이 서열이 높은 왕세자도 있지만 왕위 계승권이 사실상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권력이 있고 실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를 넘으면 이게 더 현실이 비참한 게 뭐냐면, 아랍에미레이트는 7개 왕국 연합이죠. 그래서 7개 왕국 연합이다 보니까 아부다비랑 두바이처럼 큰 도시도 있지만 뭐 푸자이라나 뭐 라스알카이마 이런 도시는 사실 인구가 정말 적습니다. 뭐 아지만 이런 데도 왕족이 있는데, 이런 데 위계서를 넣어준 왕족은 정말 힘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뭐 하나 안다는 게 과연 사업에 얼마나 도움될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왕족이랑 친한데, 혹은 그 왕족에 누구를 선을 대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90%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사우디랑 아랍에미레이트를 포함해서 중동 사업 진출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우다이제이션 그리고 에미레타이제이션입니다. 이 사우디아이제이션, 에미레타이제이션은 각각 사우디화, 에미레이트화라는 요소들인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사우디나 에미레이트에서 사업을 하고 싶으면 이 나라 사람을 뽑아서 임원으로 앉히고 지분도 일정 부분 그냥 무상으로 주든지 아니면 강제로라도 투자를 받아서 조인트 벤처 형태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강제로 고용된 현지 로컬인들, 사우디인들, 에미레이트인들이 과연 일을 열심히 할까? 절대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내 유수, 특히 유통기업들이 몇 군데가 여기 가서 사우다이제이션 그리고 에미레타이제이션 때문에 실제로 많은 피해를 보고 소송 직전까지 갔던 사례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들, 애초에 진출할 때 조인트 벤처 형태를 취해야 되는 의무 조항이 걸려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잘 안 알아보고 무조건 법인부터 세웠다가 현지인한테 그냥 기부 체납하고 오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런 거예요. 두바이가 법인세가 0%다. 그래서 두바이 가고 싶다는 문의를 저한테 정말 많이 주시는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 거짓말입니다. 두바이를 포함해서 아랍에미레이트는 지금 법인세가 정확하게는 9%예요. 그럼 또 조금 더 공부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주세요. 거기 경제 자유구역 들어가면 법인세 0%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이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경제 자유구역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를 포함해서 아랍에미레이트 전체 40여 개 있어요. 근데 이 40여 개의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메인랜드, 즉 아랍에미레이트 본토랑은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거래를 하는 순간에는
또다시 이 9%의 법인세가 의제가 되고 뭐 다른 세금이 붙고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즉 여기 경제자유구역 프리존이라고 그러는데 프리존은 니네가 이 안에서나 아니면 외국이랑 영업을 해라는 거지 여기를 통해서 아랍에미레이트로 들어와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프리존도 사실 법인세 0%의 진실이 뭐냐면 다시 한번 챙겨서 들으셔야 되는 게 법인세는 없는데 법인 등록비를 받고요. 또 비자 비용도 받고요. 수속 비용도 받습니다. 이런 거 다 더하면 몇 퍼센트 정도 됩니다. 물론 9% 법인세보다는 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0%인 두바이가 정말 좋은 나라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수주 대박 기사들. 자, 한국 기업들 실제로 중동에서 최근에 수주 많이 한 건 맞습니다. 적어도 MOU 상으로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여지는데 그런데 제가 대학생 때 왜 중동 관련된 동아리하고 알바하기 시작했냐면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때 중동 대박론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이란이랑 국교 정상화하면서 제가 그때 행사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도 이란 대박론 나왔었어요. 중동이랑 거래하면 무조건 나오는 게 대박론이고 여기가 시장 규모가 얼마고 석유가 얼마 맺혀있고 매번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실이 뭐냐? 중동에서 수주를 했다고 해서 이게 바로 매출로 연결도 안 되고요. 이렇게 매출로 연결이 됐다고 해도 영업이익이 아니라 영업 적자를 보는 회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이 지역의 상관습이 그래요. 원래 이렇게 건설을 하거나 뭐 배를 짓거나 하다가 중간에 도면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면 이 중간에 발주가 취소되거나 비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럼 한 30% 지었으면 이 30% 부분을 기성고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기성고를 돌려받을 수 있냐?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여기 가서 우리 돈으로 30% 정도 건물을 지었는데 이거 30%만큼 비용 인정을 해주세요라고 우리나라 기업이 요청을 해도 중동 지역 정부들이 부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고로 100% 다 지은 다음에야 일부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30% 이거 손실 처리해야겠다 이러고 탈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성구 이슈가 항상 벌어지는데 서양 국가들이랑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깔끔해요. 그냥 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되는데 그래도 아랍에미레이트는 좀 괜찮지만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할 자체가 대부분 종교법 샤리아 관할 안으로 들어가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부 상법 말고는 샤리아 규율이고 올해 들어서야 민법이 이제 드디어 성문법화된 나라기 때문에 이런 측면 때문에 외국인이랑 이제 여기 정부랑 소송을 받거나 외국인이랑 로컬이랑 소송이 붙으면 거의 외국인이 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니 뭐 우리 이름만 들어도 굵직한 건설사들이나 조선사들이 여기 들어가서 왜 손실을 보고 나올까를 한번 생각하면 간단해지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맨날 뉴스에 나오고 있는 중동 대박이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이런 건 아닙니다. 사우디 사업 절대로 하지 마세요. 중동 사업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 가서도 성공하신 분들 저 주변에 많고요. 돈 많이 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환상으로 접근하기에는 분명히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꼼꼼하게 캐치하면서 여기 법인 설립이나 현지 진출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린다는 요지였습니다. 유태양 작가였습니다.